대한민국. 이 나라는 20살 영국 대학생이었던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단 일주일의 여행이 7년의 삶으로 바뀌었고 그 7년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지쳐서 고향으로 돌아간 저는 단 7일 만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곳이라는 것을요. 영국의 안락함 속에서 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빠른 속도 속에서 저는 매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엔 7년 동안 제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저를 지켜봐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과연 그는 아직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에밀리 브룩스입니다. 영국 버밍엄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여성이었죠. 20살까지는 정말 평범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주말엔 친구들과 펍에 가서 맥주를 마셨어요. 방학 되면 유럽 여행을 다니곤 했죠.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여행하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졸업 후엔 런던의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제 계획이었어요. 2014년 여름 대학 2학년을 마친 저는 친구 제시카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엔 유럽이 아닌 아시아였어요. 에밀리, 우리 이번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보자. 아시아 어때? 제시카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죠. 좋아, 가보자. 어차피 젊을 때 아니면 언제 가겠어? 우리는 2달간 아시아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시작해서 교토, 오사카를 거쳐 중국 베이징, 상하이로 이동하고 태국 방콕에서 휴양을 즐긴 후 마지막으로 한국 서울에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은 여행 코스에 그냥 끼워 넣은 정도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많이 들어봤지만 한국은 잘 몰랐거든요. 한국? 거기 뭐가 있는데? 친구들이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2014년 8월 15일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첫 느낌은 와, 깨끗하다였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은 높고 웅장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면세점과 카페, 레스토랑이 있었죠. 영국의 히드로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됐습니다. 제시카, 이거 봐. 공항 자체가 쇼핑몰 같지 않아? 저는 감탄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후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지하에서 기차를 탔는데 역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도로는 차들로 가득했지만 질서정연했어요. 영국에서 본 교통체증과는 달랐습니다. 여기선 혼잡하지만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건물은 거대했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모두가 빠르게 걸었습니다. 아무도 천천히 걷지 않았죠.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오른쪽에 서서 왼쪽은 비워뒀어요.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여기 사람들 정말 바쁜가 봐. 제시카가 속삭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갔습니다. 숙소는 명동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고 침대와 책상, 작은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밖으로 나갔죠. 시간은 저녁 8시였는데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나는 상점들, 길거리 음식 노점, 화장품 가게, 옷가게. 모든 게 활기차 보였어요. 에밀리, 여기 봐. 24시간 편의점이래. 제시카가 소리쳤습니다. 영국에선 밤 10시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데 여기선 밤늦게까지, 아니 24시간 내내 영업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니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도시락. 종류도 엄청나게 많았죠. 이거 다 뭐야? 선택장애 올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걷다가 삼겹살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코리안 BBQ라는 영문 간판이 보였어요. 여기 들어가 볼까? 우리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현지인들로 가득했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죠. 자리에 앉으니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다 줬어요. 전부 한글이었습니다. 저희는 당황했죠.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6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서툰 영어로 물으셨어요.
영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죠. 아이고, 영국. 멀리서 왔네. 뭐 먹을지 모르지? 그러시더니 메뉴판을 가리키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삼겹살, 이건 목살, 이건 된장찌개. 심지어 식당 주인을 불러서 이 친구들 처음이니까 고기 잘 구워줘라고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고기가 나왔고 주인이 직접 구워줬어요. 상추에 고기를 싸서 입에 넣는 순간 정말 맛있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제시카도 감탄했죠. 옆 테이블 할머니는 계속 저희를 지켜보시며 웃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또 와. 한국 좋지? 라고 하셨죠. 그 따뜻함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서울 탐방이 시작됐습니다. 경복궁에 갔어요. 거대한 궁궐과 전통 건축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우리도 한복 대여점에서 한복을 빌려 입었죠. 에밀리, 너 한복 정말 잘 어울려. 제시카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궁궐을 걸으며 한국의 역사를 느꼈어요. 안내판에는 영문 설명도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영어로 설명도 해줬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도 갔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있었고 좁은 골목길은 고즈넉했어요. 현대적인 서울 한복판에 이런 전통 마을이 보존돼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셨는데 한옥을 개조한 카페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 나라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홍대에도 갔습니다. 젊음의 거리였어요. 클럽, 카페, 라이브 음악을 하는 술집들, 거리 공연을 하는 뮤지션들도 있었죠.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영국 같았으면 이 시간엔 대부분 집에 가 있을 텐데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밤늦게까지 놀아.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강남에도 가봤습니다. 고층 빌딩과 명품 매장들이 즐비했어요. 세련되고 현대적인 분위기였죠. 코엑스몰은 거대한 지하 쇼핑몰이었고 별마당 도서관은 책으로 가득한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정말 선진국이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지하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노선이 복잡했지만 표지판이 잘 돼 있어서 길을 잃지 않았어요. 영어 안내방송도 나왔고 역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책을 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학생들은 단어장을 외우고 있었죠.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어느 날 저녁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환승을 잘못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당황한 저희를 본 한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영어로 물으셨어요. 명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잃었어요 라고 대답하자 아저씨는 따라오세요 라고 하시며 직접 명동역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본인은 반대 방향이었는데도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니 천만에요. 한국 여행 재밌게 하세요 라고 하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 사람들. 모든 게 신선했고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렬했던 건 이 나라의 에너지였어요. 사람들은 빨랐고 거리는 활기찼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느린 것보다 빠른 것이 미덕이었고 멈춰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당연했죠. 마지막 날 밤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도시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울렸어요. 이 도시에서 살고 싶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이곳에서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강렬한 끌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죠. 제시카, 나 이 나라 다시 오고 싶어. 아니, 여기서 살고 싶어. 제시카는 놀라며 진심이야? 일주일 있었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해? 라고 물었습니다. 응, 진심이야. 뭔가 확신이 들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야. 꼭.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봤어요. 서울 브이로그, 한국 문화 소개, K-팝 영상.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어 기초 강의를 보며 한글을 배웠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한 문장들을 따라 읽었습니다. 대학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교수님 말씀을 듣다가도 한국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들과 펍에서 맥주를 마실 때도 서울의 삼겹살집이 그리웠죠. 에밀리, 너 요새 이상해. 한국 갔다 온 후로 계속 딴 생각하잖아. 제시카가 지적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 대학으로 편입하자.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요. 엄마,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한국 대학으로 편입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한국? 왜? 거기서 뭘 하려고? 아버지는 더 직접적이셨어요. 에밀리, 정신 차려. 일주일 여행하고 인생 결정하는 거야? 한국에 대해 네가 뭘 아는데? 아빠, 저는 그곳에서 뭔가 특별한 걸 느꼈어요. 제 미래가 그곳에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에 부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버밍엄 대학도 좋은 학교야. 여기서 하겠다고 런던에서 좋은 직장 구하면 되잖아. 왜 굳이 낯선 나라로 가려는 거니?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한국 대학의 장점, 글로벌 경험의 중요성,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언니 엘라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 진심을 알고 나서 에밀리가 정말 원한다면 지지해줘야 하지 않을까? 라며 부모님을 설득해줬어요. 대학 교수님께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브룩스 양 한국으로 편입하겠다고요? 왜죠? 버밍엄 대학을 두고. 교수님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교수님, 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요.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고 거기서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글쎄요. 내 선택이니 말리진 않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라고 하셨습니다. 6개월간 설득과 준비 끝에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경영학과에 편입 지원을 했습니다. 영어 성적,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준비했어요. 자기소개서에는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감동과 배우고 싶은 것들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한국의 역동성과 혁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빠른 성장 뒤에 숨은 비결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2015년 2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한 순간 소리를 질렀어요. 합격했어. 한국 대학에 합격했어. 부모님께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이셨지만 축하해, 에밀리. 근데 정말 갈 거니? 라고 물으셨어요. 네, 갈 거예요. 이게 제 꿈이에요. 2015년 3월 봄이 시작되는 계절에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일주일짜리 여행객이 아니었어요. 최소 4년은 이곳에서 살 학생이었습니다. 캐리어 2개를 끌고 공항을 나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제 시작이야.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아닌 교회의 원룸을 구했습니다. 신촌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싱크대가 있는 작은 부엌. 영국 집과 비교하면 정말 작았지만 제겐 완벽했습니다. 제 공간이었고, 제 선택이었고, 제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첫날 밤 창문을 열었습니다. 복잡한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차 소리, 사람들 목소리, 편의점 간판 불빛. 그 모든 소음과 빛이 저에게는 활기찬 에너지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대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다른 학생들을 만났어요.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었고 외국인 학생은 저 포함해서 몇 명뿐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어디서 왔어요? 영국이요. 와, 영국. 영어 되게 잘하겠네요.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첫 수업은 경영학 원론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한국어로 강의하셨어요. 저는 공부한 한국어로 최대한 이해하려 했지만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전문 용어들은 더욱 어려웠죠. 마케팅, 재무, 회계. 한국어로 들으니 완전히 다른 언어 같았어요.
노트에 필기하려 했지만 교수님이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한국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에요. 혹시 수업 힘드셨죠? 제 필기 복사해 드릴까요? 정말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에밀리예요. 그렇게 수진이와 친구가 됐습니다. 수진이는 제게 큰 도움이 됐어요. 수업 내용을 설명해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줬습니다. 점심시간엔 학교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죠. 에밀리 언니, 이거 비빔밥이에요.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예요. 수진이가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음식에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공부 속도와 열정은 엄청났어요. 도서관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했고 새벽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과제는 산더미였고 팀 프로젝트도 많았죠. 한국어가 서툰 저는 팀 프로젝트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에밀리, 이 부분 맡아줄 수 있어요? 네, 해볼게요. 하지만 실제로 하기는 어려웠어요. 첫 학기 중간고사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새 공부했지만 시험지를 받고 당황했어요. 한국어 문제들을 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답을 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와 울었어요.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한국에 온 게 실수였을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10시간씩 공부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병행했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사서 문법을 배우고 단어를 외웠죠. 드라마도 봤습니다. 한국어 실력을 늘리려면 드라마를 보는 게 좋아요 라는 수진이의 조언이었어요. 첫 학기 기말고사는 조금 나았습니다. 중간고사보다 점수가 올랐어요. 에밀리 언니 진짜 많이 늘었어요. 수진이가 칭찬해줬습니다. 그 칭찬이 큰 힘이 됐죠. 여름방학 동안 한국에 남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서 매일 4시간씩 수업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엄격했지만 효과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발음 교정, 문법 설명, 작문 연습. 집중적으로 공부한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학년이 됐을 때 저는 거의 모든 수업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필기도 할 수 있었어요. 과제도 혼자 할 수 있게 됐죠. 에밀리,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다. 친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더 많이 생겼습니다. 수진이 외에도 민호, 지훈, 혜진이와 친해졌어요. 우리는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시험 준비를 했고 주말엔 함께 놀러 다녔습니다. 이태원, 홍대, 강남, 서울 곳곳을 그들과 함께 다녔죠. 한국 문화에도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처음엔 매웠던 한국 음식이 이제는 입에 맞았어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우는 것도 일상이 됐죠.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공부하는 것, 지하철로 어디든 빠르게 이동하는 것.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3학년 때는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교수님들께도 인정받았어요. 에밀리 학생, 발표 정말 잘했어요. 한국 학생들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교수님의 칭찬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부모님과 화상통화할 때마다 에밀리, 언제 돌아올래? 우리 너무 보고 싶어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언니도 동생아, 크리스마스엔 꼭 영국 와야 해라고 했지만 저는 학교 시험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명절 때 한국 친구들이 모두 고향에 가면 저는 텅 빈 기숙사에 혼자 남았죠. 그럴 때면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도전적이었고 그 도전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혼자 살아가는 법,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법,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법. 모든 게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4학년이 됐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해야 할 시기였어요. 영국으로 돌아갈까? 한국에 남을까? 부모님은 영국으로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학위도 땄으니 영국 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 남고 싶었습니다. 4년 동안 쌓은 것들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어 실력, 한국에서 쌓은 인맥, 이 나라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어요.
여러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IT 회사, 무역회사, 컨설팅 회사. 외국인 채용에 열려있는 곳들이었죠. 면접도 여러 번 봤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한국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여기서 일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2019년 1월 강남에 위치한 IT 스타트업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직책이었어요. 브룩스 씨 합격하셨습니다. 3월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인사 담당자의 전화를 받고 기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 회사에 취직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럼 당분간 안 돌아오겠네. 네, 일단 한국에서 일해볼게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2019년 2월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졸업가운을 입었어요. 수진이, 민호, 지훈이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에밀리 언니 4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존경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나도 너희 덕분에 해낼 수 있었어. 고마워. 졸업식 후 혼자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4년 동안 다녔던 강의실, 도서관, 학생 식당. 많은 추억이 담긴 곳들이었어요. 해냈어. 영국을 떠나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어. 뿌듯함과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2019년 3월 4일 저는 정식으로 한국 직장인이 됐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에밀리, 너는 이제 한국 회사원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강남역으로 향하는 지하철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바삐 움직였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10층 건물의 5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사무실과 젊은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저를 맞아줬어요. 에밀리 씨 환영합니다.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제 자리는 창가 쪽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컴퓨터가 준비돼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자리엔 한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조용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같은 팀이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간단히 인사하고 다시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브룩스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도 인사했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첫인상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씨, 우리 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바일 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에밀리 씨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일정 관리, 팀 조율, 클라이언트 소통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팀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회사 시스템을 배우고 동료들과 인사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파악했어요. 회사 분위기는 빠르고 치열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했고 점심시간도 짧았어요. 회의는 30분 안에 끝났고 결정은 즉석에서 내려졌습니다. 처음엔 빨리빨리 문화에 당황했습니다. 에밀리 씨, 이거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죠? 네, 해볼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촉박했어요. 영국 회사였다면 며칠 걸릴 일을 하루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옆자리의 준호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출근하면 조용히 인사하고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했어요. 점심시간엔 혼자 먹는 것 같았고 퇴근할 때도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짧은 인사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야근할 때면 준호 씨도 함께 남아 있었어요. 특별히 말을 걸진 않았지만 옆에서 함께 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자판기 커피를 하나 사다가 제 책상에 놓고 갔어요. 고생 많으시네요. 짧은 한마디와 함께요. 고마워요, 준호 씨. 저는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저 친절한 동료라고만 생각했어요. 3개월이 지나자 저는 회사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도 능숙해졌고 한국어로 회의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팀장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에밀리 씨, 정말 잘하고 있어요. 외국인인데도 이렇게 빨리 적응하다니 놀랍네요. 회식 문화도 경험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팀 전체가 삼겹살집이나 치킨집에 가서 회식을 했어요.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것도 한국 직장 문화의 일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준호 씨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석에 앉아 고기만 구워줬죠. 준호 오빠는 원래 말이 없어요? 동료에게 물었더니 네, 원래 저래요. 근데 일은 제일 잘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개발자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는 한국 직장 생활에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팀장님께 인정받았어요. 급여도 괜찮았고 신촌 원룸에서 조금 더 넓은 마포구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출퇴근도 편해졌죠. 친구들도 여전히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대학원에 진학했고 민호는 다른 회사에 취직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이태원이나 홍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밀리 언니, 한국 생활 어때요? 좋아. 바쁘긴 한데 만족스러워. 부모님과도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에밀리, 한국 생활이 그렇게 좋아? 언제 돌아올 거야?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영국으로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더 일해볼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3월이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설렘이 사라지고 매일이 반복처럼 느껴졌어요. 출근하고 회의하고 야근하고 퇴근하고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마다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또 월요일이야. 출근길 지하철에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회사에 도착해도 예전처럼 활기가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를 마치면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마감일은 항상 촉박했고 야근은 일상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까다로웠고 팀원들과의 조율도 쉽지 않았어요. 2년 차가 되자 피로가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10시간씩 일했고 주말에도 회사 메일을 확인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샤워하고 바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꾸 취소했어요. 미안, 너무 피곤해서 못 나갈 것 같아. 몸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잦아졌고 소화도 잘 안 됐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네요. 좀 쉬세요라고 하셨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돼야 했으니까요. 옆자리의 준호 씨는 여전히 조용히 커피를 건네주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점점 공허해지고 있었습니다. 3년 차가 됐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번아웃이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눈물이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회의실에서 발표 준비를 할 때도 예전처럼 열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의무처럼 느껴졌죠. 이번 프로젝트도 끝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겠지. 끝이 없어. 밤에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영국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어요. 편안한 영국집, 따뜻한 가족, 여유로운 생활. 그런 것들이 그리워졌습니다. 2020년 10월 큰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6개월간 진행한 모바일 앱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성공적으로 끝났고 클라이언트도 만족했습니다. 팀장님께서 칭찬도 해주셨어요. 에밀리 씨 덕분에 프로젝트 잘 끝났어요. 고생 많았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겠지라는 생각뿐이었죠. 성취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업무를 끝낸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한 달 동안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모님은 화상통화할 때마다 걱정하셨습니다. 에밀리, 얼굴이 많이 지쳐 보여.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알아챘습니다. 에밀리 언니, 요새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쉬는 게 어때요? 수진이가 걱정했지만 저는 아니야, 괜찮아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야.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아침 저는 팀장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들어오세요. 팀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팀장님은 컴퓨터를 보고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 조용히 사직서를 올려놓았습니다. 팀장님은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에밀리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직서라니 갑자기 왜요?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팀장님은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회사에 불만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회사는 좋았어요. 그냥 제가 좀 지쳐서요. 가족들도 보고 싶고요.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밀리 씨는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며칠 더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는 게 어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님은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은 언제로 할까요? 이번 주 금요일로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옆자리에 준호 씨는 여전히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출발일은 11월 30일 일주일 후였어요. 영국행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예매 버튼을 누를 때 정말 이게 맞는 결정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책, 기념품들. 5년간 한국에서 모은 것들이었죠. 짐을 싸면서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떠나는 게 맞을까? 한국에서의 5년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닐까? 마지막 주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에밀리 씨, 진짜 가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영국 가서도 연락해요. 한국 그리우면 언제든 놀러와요. 모두가 아쉬워했습니다. 금요일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며 5년간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첫 출근 날의 설렘, 첫 프로젝트 성공의 기쁨, 동료들과의 회식. 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 씨는 마지막 날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책상을 정리할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판기로 갔어요. 그리고 커피 2개를 사와서 하나를 제 책상에 놓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호 씨도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왠지 그의 눈빛이 슬퍼 보였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냥 친절한 동료였을 뿐이야.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돌아봤습니다. 안녕, 한국. 문이 닫혔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리무진 버스 안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5년간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고층 빌딩, 한강, 남산타워. 모든 게 익숙한 풍경이었죠. 가슴이 먹먹했지만 영국으로 돌아가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편안한 고향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받고 탑승구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했고 곧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졌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점으로 변하고 결국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안녕, 한국. 고마웠어. 눈을 감았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7년 만의 귀향이었죠. 입국장을 나서니 부모님과 언니 엘라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에밀리.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7년 만이야, 7년.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 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도 제 어깨를 토닥이며 고생했다. 잘 돌아왔어라고 하셨어요. 언니는 동생아, 너 엄청 야위었다. 한국에서 고생 많았구나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를 타고 버밍엄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런던 외곽의 한적한 마을들, 넓은 녹색 들판, 오래된 건물들. 한국의 고층 빌딩과 빠른 속도와는 정반대였죠. 역시 여기가 내 고향이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7년 전 제가 떠났던 바로 그 집이었어요. 빨간 벽돌로 된 2층 주택, 앞마당에 작은 정원, 나무 대문.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변했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부엌, 계단, 제 방.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방은 제가 떠났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어머니가 그대로 보관하고 계셨던 거죠. 엄마가 내 방 그대로 놔뒀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어머니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했어요. 한국의 딱딱한 침대와는 달랐습니다. 편하다.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아침 식사를 먹었습니다. 토스트, 베이컨, 달걀, 구운 콩. 전형적인 영국식 아침이었어요. 맛있다.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야. 오랜만에 편안한 아침이었습니다. 첫 이틀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푹 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오랜만에 여유를 즐겼어요. 여기가 좋아. 한국은 너무 바빴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오후엔 동네를 산책했죠. 상점들은 오후 5시면 문을 닫았고 거리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에선 밤 11시에도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편의점을 찾았지만 24시간 편의점은 없었어요. 밤 10시가 넘으면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 뭔가 답답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영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구직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여러 채용 공고를 봤지만 이력서를 쓰는 게 귀찮았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오후 4시 동네 카페에서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사라, 톰, 제시카. 7년 만에 재회였죠. 에밀리. 정말 오랜만이야. 모두가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7년 전과 똑같았어요. 요새 날씨 진짜 우울하지 않아? 응, 맨날 비만 와. 그 드라마 봤어? 넷플릭스에서. 응, 봤어. 재밌더라. 주말에 뭐 해? 별로 할 거 없어. 그냥 집에 있을 듯.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공허했어요. 이게 다야? 7년 동안 이 친구들은 똑같은 대화만 한 거야? 한국에선 동료들과 프로젝트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기술을 논의하고 다음 목표를 세웠는데 여기선 그저 시간을 때우는 대화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저는 본격적으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 먹고 TV 보고 산책하고 친구 만나고 집에 와서 자고 반복이었습니다. 한국에선 매일이 도전이었고 바빴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고 지쳤지만 성취감이 있었죠. 여기선 편안하지만 아무런 목표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선 피곤했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느낌이 있었어. 새벽 출근길 지하철의 사람들, 밤늦게까지 불 켜진 사무실, 24시간 돌아가는 도시. 그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3주째 저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런던의 몇몇 IT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한 회사에서 면접 기회가 왔어요. 기대를 안고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의 10층이었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2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죠. 에밀리 브룩스 씨, 맞죠? 한국에서 일하셨다고요?
중년 남성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네, 서울의 IT 스타트업에서 3년간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말이죠. 영국 시장은 한국과 좀 다르거든요. 여기선 프로세스가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한국처럼 빠르게 일하지 않아요. 여성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처음엔 어려웠지만 잘 해냈습니다. 영국 시장도 배우면서 적응하겠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프로젝트 경험,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저는 최선을 다해 답변했어요. 하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악수를 하고 나왔지만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떨어질 것 같아. 예상대로 일주일 후 불합격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엔 다른 지원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커리어에 행운을 빕니다. 짧은 이메일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읽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내가 7년 동안 뭘 한 거지? 영국을 떠나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회사 다니고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 한국 경력은 여기선 인정도 안 받는 거야?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영국에 있었으면 좋은 회사에 들어갔을 텐데. 7년을 날린 거야. 친구들을 만났을 때 톰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솔직히 너 한국 가서 시간 낭비한 거 아니야? 여기 있었으면 벌써 런던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을 텐데. 농담이었지만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사라도 덧붙였습니다. 한국 경력은 영국에서 별로 안 쳐줘. 내 사촌도 일본에서 일하다 왔는데 똑같이 고생했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위로의 말이었지만 오히려 더 우울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한국에 가지 말았어야 했나? 부모님 말씀 들을걸. 후회가 밀려왔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20살 때 처음 한국 여행 갔을 때의 설렘, 대학 졸업식 날의 뿌듯함, 첫 프로젝트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리고 준호 씨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조용했지만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던 사람. 커피를 건네주고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말하고 야근할 땐 함께 남아 일했던 그 사람. 왜 그때 그 사람 마음을 몰랐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늘 저를 배려했어요. 그게 전부 호의였다고만 생각했는데 혹시 다른 의미였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 말이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영국에서 무기력하게 지냈어요. 구직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한국 영상을 봤습니다. 서울 브이로그, 한국 직장인 일상, 한국 거리 풍경. 모든 게 그리웠어요. 내가 왜 떠났을까? 부모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에밀리, 너 요새 계속 방에만 있잖아. 괜찮아? 우울해 보여.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으셨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언니도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너 진짜 이상해. 한국에서 뭐 있었어? 혹시 나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있어? 아니야, 언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좀 지쳐서 그래. 사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제 선택이 잘못됐는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한국에 있을 땐 매일 울리던 알림이었는데 영국에 온 후론 거의 없었습니다. 누구일까? 화면을 봤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요. 에밀리 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죠? 반가웠습니다. 바로 답장했어요. 수진아, 나 영국 와 있어. 잘 지내? 수진이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날씨, 수진이의 대학원 생활, 공통 친구들 근황.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러다 수진이가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회사 요새 어떤지 알아요? 아니, 잘 모르겠어. 왜?
요새 새 프로젝트 시작했대요. 팀장님이 언니 생각 많이 하신다더라고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팀장님이? 네, 그리고요 수진이가 잠시 멈췄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혹시 몰랐어요? 준호 오빠가 언니 좋아했었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떨렸어요. 뭐라고? 준호 씨가 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우리 다 알고 있었는데 언니만 몰랐나 봐요. 준호 오빠가 언니 입사할 때부터 좋아했대요. 근데 고백 못하고 계속 망설였대요. 그러다 언니가 퇴사한다고 했을 때 진짜 충격받았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수진이가 답장했습니다. 네, 진짜예요. 언니 떠나고 준호 오빠 진짜 힘들어했어요. 매일 언니 자리 쳐다보고 점심도 혼자 먹고 언니랑 같이 하던 프로젝트 파일 아직도 안 지웠대요. 우리가 지우라고 해도 안 지우고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 씨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과거의 장면들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준호 씨가 항상 제 옆자리에 앉았는지, 왜 제가 야근할 때마다 함께 남았는지, 왜 커피를 건네주며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말했는지, 왜 회식 때 제 옆에 앉으려 했는지, 왜 마지막 날 그의 눈빛이 슬퍼 보였는지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사랑이었죠. 나 정말 바보였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일에만 집중했고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수진이가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혹시 다시 한국 올 생각 없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뭔가 번뜩였습니다.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준호 씨의 얼굴, 목소리, 행동.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지쳤던 건 일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감정을 외면하고 관계를 무시하고 오직 일에만 매달렸던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준호 씨와 제대로 된 관계를 맺었다면, 만약 그의 마음을 알아챘다면 한국 생활이 훨씬 의미 있었을 거예요. 나 준호 씨가 좋았던 것 같아.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그의 조용한 배려, 든든한 존재감, 진심 어린 눈빛. 모든 게 그리웠어요. 아니,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야 해.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돌아가지? 회사는 다시 받아줄까? 준호 씨는 아직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해보자.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돼. 먼저 옛 회사 팀장님께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 작성 화면을 띄웠어요. 어떻게 시작하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팀장님께. 에밀리 브룩스입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영국에 돌아와 지내다 보니 제가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깨달았습니다. 혹시 복귀 가능할까요? 다시 팀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에밀리 드림. 이메일을 여러 번 읽고 수정했습니다. 너무 급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간단한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보냈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답장이 올까? 하루가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이틀, 사흘. 저는 초조하게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씨, 반갑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복귀하고 싶다니요. 하지만 환영합니다. 우리 팀은 여전히 당신이 필요해요. 새 프로젝트도 시작했고 에밀리 씨 같은 경험 있는 PM이 꼭 필요합니다. 언제 올 수 있나요? 팀장 드림. 받아줬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돌아다녔어요. 다시 갈 수 있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 설득이었죠. 어떻게 말씀드리지? 한 달 전에 막 돌아왔는데 또 가겠다고?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부모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 다시 한국에 가려고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어머니는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또 가? 왜? 한 달 전에 막 왔잖아. 여기 안 좋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테이블을 치며 화를 내셨어요. 에밀리, 네가 뭘 원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한국 갔다가 지쳐서 돌아오고 이제 또 가겠다고? 우린 네가 걱정돼서 못 살겠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진짜 제 자신을 찾았어요. 여기선 편안하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어요. 어머니는 놀라셨어요. 사랑? 누구? 한국에 남자친구가 있었어? 아니에요. 남자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를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늦게 알았고요. 그 사람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에밀리, 네가 또 한국 가서 힘들어하면 어떡하니? 우린 널 또 걱정해야 하잖아.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제가 왜 지쳤는지 이제 알았어요. 일만 하고 사람은 신경 안 썼으니까요. 이번엔 균형을 맞출게요. 며칠간 설득했습니다. 부모님은 계속 반대하셨어요. 네가 또 힘들어하면 어떡하니? 이번엔 다를 거예요. 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언니 엘라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아빠, 에밀리가 행복하면 그게 답 아닐까요? 에밀리는 이미 어른이에요.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 때문이라면 더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언니의 말에 부모님은 조금 누그러지셨지만 여전히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진심을 담은 긴 편지였어요. 엄마, 아빠께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도, 그리고 이제 또 가겠다고 할 때도 항상 걱정해 주셨죠.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진짜 제 모습을 찾았어요. 처음엔 설렘으로, 나중엔 성취감으로, 그리고 소진으로 끝났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영국에선 편안하지만 도전도 성장도 없어요. 저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 사람은 3년 동안 조용히 저를 지켜봐줬고 항상 배려해줬어요.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믿어주세요.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사랑하는 딸 에밀리 올림. 편지를 부모님 방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우신 것 같았어요. 에밀리, 알겠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원한다면 가봐. 우리가 내 인생을 막을 순 없잖아. 근데 약속해.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여긴 항상 내 집이야. 그리고 그 남자 너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당장 데리러 갈 거야.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도 방에 들어오셔서 잘해, 에밀리.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셨어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출발이었어요. 2주 후였습니다. 그 사이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준호 씨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때 수진이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준호 오빠 요새 소개팅 나간대요. 부모님이 자꾸 권유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나간다는데 언니 빨리 안 오면 늦을지도 몰라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개팅? 다른 사람을 만나? 손이 떨렸어요. 내가 너무 늦은 걸까? 이미 마음이 변한 걸까? 하지만 지금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준호 씨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기로 했어요. 어떻게 시작하지?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준호 씨, 에밀리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저 다시 한국 가려고요. 1월 15일에 인천공항 도착해요. 할 말이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공항에 나와 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려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답장이 올까?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2시간, 3시간. 저는 휴대폰만 쳐다봤습니다. 밤이 됐고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베개 옆에 두고 누워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7시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알림 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오빠가 나와준대. 기다려주고 있어. 2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짐을 싸고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제시카는 에밀리, 이번엔 진짜 사랑 때문에 가는 거구나. 행복해라며 안아줬습니다. 사라는 한국 남자 괜찮대? 우리한테도 소개시켜줘라며 농담했고, 톰은 잘해, 친구. 그게 제일 중요해라고 말했죠. 2021년 1월 15일 히드로 공항에서 부모님과 언니가 배웅해 주셨습니다. 잘 가, 에밀리. 행복하게 살아. 그 남자한테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전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알았지? 라고 하셨고 언니는 사랑 제대로 해. 결혼식 초대장 기다릴게라며 윙크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죠. 준호 오빠는 정말 나올까?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제 마음을 받아줄까?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영화를 보려고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음악을 들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준호 씨 생각뿐이었어요. 드디어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밖을 보니 한국의 땅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어. 2021년 1월 15일 오후 3시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고 출구로 향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마스크를 쓴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한 남자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제가 3년 동안 옆자리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김준호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는 조용히 다가와 제 캐리어를 들어줬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에밀리 씨.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나와줘서. 준호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시죠라고 말했습니다.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였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돌아왔구나. 가슴이 벅찼어요. 용기를 냈습니다. 오빠, 제가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준호 오빠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뭘요? 3년 동안 오빠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커피 사주고, 야근 같이 해주고, 항상 배려해주고. 그게 전부 진심이었죠? 준호 오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지쳤던 건 일 때문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요. 저도 오빠가 좋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준호 오빠는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너무 늦었나요? 준호 오빠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의 미소였어요. 아니에요. 아직 안 늦었어요. 저도 여전히 에밀리 씨가 좋아요. 그 순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복귀한 첫날 동료들이 박수로 환영해줬어요. 에밀리 언니 돌아왔다. 수진이가 달려와 안아줬습니다. 팀장님도 잘 돌아왔어요. 우리 팀 다시 완성됐네요. 라며 악수하셨죠. 준호 오빠와는 점심시간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의 꿈, 취미, 과거 이야기. 알아갈수록 더 좋아졌습니다. 퇴근 후엔 한강을 산책했어요. 손을 잡고 걸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주말엔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엔 말이 없던 준호 오빠가 저와 함께 있을 땐 편안하게 대화했어요. 에밀리 씨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외국인인데 한국어 열심히 배우고 일도 열심히 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망설였죠. 그러다 에밀리 씨가 떠나서 정말 후회했어요. 준호 오빠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죠. 우리 시간 많아요. 준호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부모님께 준호 오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화상통화로요. 엄마, 아빠,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준호예요. 준호 오빠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에밀리를 정말 사랑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는 착해 보이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에밀리 행복하게 해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호 오빠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1년 후인 2022년 봄 저희는 약혼했습니다. 한강공원 벚꽃 아래에서였어요. 준호 오빠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에밀리,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울면서 네라고 대답했죠. 2023년 4월 저희는 서울의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도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준호 오빠와 마주 섰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걸 겪었구나. 가슴이 벅찼어요. 7년 전 20살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제 저희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서 함께 삽니다.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고 저녁엔 함께 요리하며 주말엔 함께 한강을 산책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입니다. 저는 지금도 같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시니어 PM으로 승진했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일은 여전히 바쁘지만 이제는 균형을 맞춥니다. 야근보다 가족이 우선이에요. 한국에 처음 오는 외국인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활동합니다. 한국은 도전할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하지만 일만 하지 마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세요 라고 조언하죠. 부모님도 이제는 제 선택을 완전히 존중하십니다.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놀러 오세요. 어머니는 한국 음식 정말 맛있다며 김치찌개를 좋아하시고 아버지는 준호 오빠와 소주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십니다. 사위 잘 만났어 라고 하시죠. 언니는 한국 드라마 팬이 됐어요. 동생아, 이번 드라마 추천해줘 라고 자주 연락합니다. 영국 친구들도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제시카는 작년에 한국 여행을 왔고 사라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과정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번아웃도, 영국에서의 공허함도, 준호 오빠를 늦게 알아챈 것도 모든 게 저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었어요. 가끔 창밖 서울 야경을 보며 생각합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짜 제 자신을 발견했고 사랑을 찾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국은 바쁘고 힘든 나라라고, 외국인이 정착하기엔 낯설고 어렵다고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낯설 속에 기회가 있었고 속도 속에 제 인생의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랑을 찾았고 저라는 사람도 다시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한 곳에 머물고 계신가요? 아니면 의미 있는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선택이 진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만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옆자리에도 조용히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낯선 곳에서 진짜 자신을 찾은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뒤늦게 사랑을 깨달은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용기 있는 선택과 진심 어린 사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의미 있는 삶을,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편안함보다 의미를, 안락함보다 성장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